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팽현숙의 내조재테크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혹시 팽현숙이 누군지 아시나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활동했던 개그우먼이에요. 나이가 아마 30대 이전이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30대 초반이나 20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 팽현숙의 내조재테크. 90년대생은 아마 모를 거예요. 80년대생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개그우먼입니다. 이분은 남편도 개그맨, 유명한 개그맨이고, 네로 황제로 유명한 최양락 씨고, 이분도 개그우먼 출신인데, 정말 열심히 재테크를 해서 부를 일구셨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멋있어서 책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근데 이 책에 되게 배울 점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분은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명받아서 강의를 쫓아가서 듣기도 했고요. 그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EBS 부모란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팽현수 선생님이 그때 같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강의도 막 들었었고요. 책도 너무 잘 읽었고 너무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니까 그때 되게 기뻐하시면서 다음에 밥을 먹으러 오라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지금까지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분입니다. 음.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 재테크에 대해서 도움되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이 책은. 이름만 이렇게 재테크라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은 방송에 나가서 강호동 씨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우울해하는 남편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사줘요. 집도 사주고 땅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막 이래요. 생일 때마다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분이 더 유명해진 거예요. 재테크 여왕으로. 어느 날 최양락 씨가 방송에 나와서 아내에게 차를 선물 받고 땅을 받았다 하니까 대중은 또다시 갑자기 내게 관심을 갖는다. 처음에 재테크를 시작하게 된 건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연예인은 안정된 직업이 아니다. 일이 많으면 대박이지만 언제 방송에서 잘릴지 모르고 잘못하면 바닥까지 경험하게 된다. 삶의 쓴맛, 단맛을 짧은 시간에 본다. 평소에는 자유롭지만 일이 없을 때는 더 불안하다. 사람이 돈을 벌 때는 쓰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항상 많이 벌 수는 없으니 나는 당연히 우리 식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컸다. 그래요. 이분은 연예인은 안정된 직업이 아니고 특히 개그맨들 중에는 부를 평생 이렇게 유지하지 못한 유명한 개그맨들이 많아요. 제 친구 중에도 개그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걸 본 사람들은 다들 불안해합니다. 벌 때 모아야 된다라는 거는 기본 상식이죠. 그리고 은퇴가 또 언제 될지도 모르니까. 이분은 땅을 사서 카페도 만들고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순댓국집도 차렸어요. 덕소에 있는 팽현숙의 옛날 순댓국 되게 유명하죠. 이 책에도 이제 그런 스토리가 다 나와요.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사고 어떻게 해서 거기에다 그런 걸 할 수 있게 됐는지. 이분은 가게에 손님이 없어도 직접 기른 채소를 다듬고요. 김치를 막 담그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대요. 쉬지도 않았대요, 집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마르셨어요. 예, 쉬지 않고 일하시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게 살다 보니 몸은 좀 고되었지만 남편만 바라보지 않게 되니 마음이 편했다. 이렇게 남편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 남편을 도와줄까를 고민했어요. 이게 바로 내조 재테크의 핵심이죠. 나는 매일 꿈을 꾼다. 내 건물에 기공식을 하는 꿈이다. 나는 리본을 자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옆에 서는 남편이 서서 박수를 친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순댓국을 팔면 한 그릇 한 그릇이 너무 소중하다. 순댓국 한 그릇을 팔면 내 건물의 벽돌 한 장이 된다. 한 테이블에는 10,000원, 20,000원이지만 하루 모으면 100만 원, 200만 원이 된다. 그리고 그 돈을 몇 년이 꾸준히 모으면 결국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나의 노동으로 나의 재산을 불려가는 일은 정말 즐겁다. 내가 결코 장사를 관둘 수 없는 이유다. 제가 강의 들었을 때랑 그 EBS에서 만났을 때랑 한 1년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2년 만에 만났나? 1년, 2년 만에 만났는데 선생님이 똑같은 빨간 원피스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랑 옷이 똑같으시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말씀 하셨어요. 원피스 한 벌을 살면 돈이 얼만데 20만 원짜리 하나 살려면 순대국밥을 뭐 몇십 그릇을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뭐 7,000원짜리 순대국밥을 30그릇을 팔아야 20만 원이야.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순이익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항상 순대국밥이 몇 그릇으로 환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돈을 못 쓰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순댓국을 팔면 한 그릇 한 그릇이 소중하다. 장사해보신 분 알죠? 예, 그런 거 한 그릇 팔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대단하시죠? 그리고 조기 유학을 이제 아이와 간 적이 있대요. 우리가 호주에 간 것은 남편 때문이었지. 하나 영어 공부를 위해서 간 건 아니었다. 이게 호주로 남편 방송 때문에 간 거였나? 하여튼 남편 때문에 간 걸로 알고 있어요. 호주로 갔는데 하나 영어 공부를 위해 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 영어 실력은 어디까지나 어부지리를 얻은 결과물이었다. 하나는 영어에 자신감을 얻은 듯 했다. 하나는 여전히 영어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미래 영문학 교수가 되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이 딸이 호주로 유학을 보내달라고 했대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다시 자기는 가겠다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나는 호주에 가겠다라고 했대요. 다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딸도 되게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되게 멋져요. 호주에 있을 때 하나가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다. 어린아이가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엄마인 내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러나 그 애는 의연하게 대처했다. 그러는 너는 한국말 할 줄 알아? 여기서 완전 빵 터져서 되게 웃었어요. 네.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하는 호주 사람한테 그러는 너는 한국말 할 줄 알아? 그러면 한마디도 못해요. 그저 내가 훨씬 낫다. 하나는 호주에서 중학교를 거쳤고 명문 사립학교인 레이벤스우드 고교에 입학했다. 예, 레이벤스우드 고교에 입학했대요. 하나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 우리 부부는 부푼 마음으로 호주에 갔대요. 그때 서빙을 하던 한국 여자분이 개그우먼 그 팽현숙 씨와 최양락 씨를 알아보고 되게 놀라면서 두 분이 여기 뭐 웬일로 오셨어요? 라고 했대요. 우리 딸이 이 학교 졸업생이에요 했더니 그러셨군요. 공부를 잘했나 봐요. 원래 이 학교는 입학하기 힘든 학교거든요. 했는데 너무 자랑스러웠대요. 근데 이런 유학의 경험으로 책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호주에서도요. 천냥백화점을 이용할 정도로 엄청 알뜰했대요. 딸이. 하나는 원래 유명 브랜드를 쫓는 아이가 아니었고 용돈을 헤프게 쓰는 법도 몰랐다. 게다가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야간업소에 나가지 않는 아빠를 어려서부터 봐온 아이다. 엄마가 가게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돈으로 유학비를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돈을 함부로 써요. 옷은 내가 편하면 됐죠. 난 브랜드 달린 옷 몰라요. 라고 얘기했대요. 하나가 부모와 떨어져 멀리 타국에서 공부하는데 용돈을 넉넉하게 주지 못해서 나는 늘 미안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를 검소한 아이로 키운 결과가 되었으니 이 또한 진정한 재테크지 싶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나중에 이제 물려받을 재산을 넌 다 썼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돈을 벌면은 수입을 나누자. 엄마한테 수입을 달라. 이런 말도 했대요. 왜냐면 너는 진짜 학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 유학을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테크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고 사람마다 자신의 처지에 맞는 밥그릇이 다 다른 법이다. 남과 비교하면 자신의 밥그릇이 한없이 처량하고 불만이고 불행한 법이다. 라고 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팽 선생님이 되게 힘들었던 그 어린 시절이, 그 신혼 시절이 많았어요. 여기선 되게 성공 사례만 있지만 개그맨이 그렇잖아요. 항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힘든 와중에 계속 이렇게 요리하시고 식당 하시고 하면서 번 돈으로 불리셨어요, 사실은. 임대 수익이 목적이라면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고 역세권이나 대학교, 사무실 공단 등 임대 수요가 많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 양도 차익이 목적이라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전용 면적 25평 정도의 주택이 좋고 재건축이 추진되거나 향후 발전 전망이 기대되는 곳이 좋다. 쇼핑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 저절로 친구들과도 꼭 필요할 때만 만나고 연락을 하게 되었다. 나를 만나려면 사람들은 항상 내 가게에 찾아왔다. 그래서 자기는 남편 내조하고 아이들 뒷바라지랑 장사만 했대요. 놀러 다니고 쇼핑하고 이런 거 해본 적 없다고 하셨어요. 정말 시간도 아끼시고 최근에는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대학교 다니세요. 뒤늦게 대학교 다니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 A 맞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대학교 근처에다가 막 방을 잡아놓고 공부를 하세요. 대단하시죠? 지금 나이가 조금 있으면 환갑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동산도 오래 지니고 있으면 지인처럼 피부치처럼 정이 든다. 가끔 힘들 때 남편은 부동산을 팔자고 한다. 그래도 나는 경기가 안 좋으면 좀 더 절약하고 긴축을 하지 재산을 줄일 생각은 없다.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지 않는 방법은 계속 수입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지금 나는 무조건 대단지와 역세권 아파트의 남양, 로얄층을 선호한다. 주변에도 그런 집만 보라고 권유한다. 과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터득하게 된 재테크 상식이다. 병을 오래 앓으면 바로 그 병을 앓는 환자가 반의사가 되듯이 그렇게 땅을 보러 다니다 땅을 보는 안목이 트였다. 대지보다는 임야를 사서 형질 변경하면 싸게 사서 개발비 빼고도 자체 땅값이 뛸 수 있다는 걸 알아냈던 것이다. 형질 변경, 이게 뭐냐면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거예요. 대지를 대지로 쓰는 게 아니라 임야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꾸는 거 알게 됐어요. 땅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당시 평당 23만 원이었고 92년도에 양수리가 23만 원이었고 대지로 형질 변경할 수 있는 준농림지역이었다. 준농림지역이란 용어는 없어졌어요. 지금은 관리지역도 세 가지,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있죠. 인근 대지 시세는 80만 원 정도였다. 임야를 형질 변경하려고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평당 23만 원짜리 임야를 80만 원짜리 대지로 만드는데 토목공사비 정도는 당연한 투자할 비용이었다. 참고로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 중에 세금 같은 게 있어요. 뭐 산지 전용비라고 해서 전용비라는 걸 내는데 이게 임야의 경우에는 평당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23만 원에서 세금이 한 10,000원에서 15,000원 더해지고 그다음에 토목공사비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80만 원 대지로 팔 수 있으니까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충분히 투자할 수 있죠. 지금은 이런 투자법이 많이 알려져서 이렇게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농지보다는 임야가 대지로의 형질 변경이 수월하다.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데 드는 비용도 임야가 농지보다 저렴하다. 농지는 최대 16만 5천 원까지 평당 내야 해요. 다만 임야는 개발해야 하는 기본 평수가 크다. 임야는 토목 준공 후 바로 대지가 된다. 그러나 임야도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사가 몇 도인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연접 개발 준공 등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특히 개발하려는 땅이 도로에서 떨어져 있고 경사도가 심하면 토목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다. 그리고 산을 개발할 때 그 산 주변에 다른 마을이 있을 때 이미 어떤 집들이 형성돼 있을 때는 마을에서 산을 막 이렇게 공사를 하면 항의를 할 수 있어요. 막 먼지 난다. 막 왜 자연을 훼손시키냐. 허가를 이제 정부에서 잘 받아서 합법적으로 하는데도 난리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이런 경우에는 마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막 덤프 트럭이 진입을 못하게도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여기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제가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을 발전기금? 이런 걸 조금씩 내기도 해요. 그만큼 사실 외지인이 투자를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기왕에 발품을 판 김에 전원주택과 가게터 등 물건도 다양하게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절대로 투자금이 얼마 있는지, 무슨 물건을 살 건지 처음부터 다 까놓으면 안 된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인은 큰 손님이다 싶어 최선을 다해 물건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 투자를 할 때는 되도록 많은 물건을 보아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조건들을 두루 비교 대조해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가격 대비 최적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다 봤다 싶으면 그제서야 내가 진짜 사고 싶은 물건을 설명하며 꼭 살 거라고 강조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을 다양하게 보라는 거죠. 여러분도 부동산에 가면 내가 아파트를 사러 왔어요. 근데 아파트만 보지 말고 시간이 되시면 상가도 좀 보시고, 그쵸? 빈 땅도 얼마인지 보시면 좋잖아요. 뭐 그런 거 보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선생님도 여러 가지를 계속 보려고 노력하셨어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시세라는 개념보다는 물건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좋은 물건을 고를 줄 아는 안목을 키우려고 노력한다. 또 내가 잘 아는 지역에만 투자한다. 별표. 내가 잘 아는 지역에만 투자한다.
지역에 대해 이미 꿰뚫고 있을 때는 실패 확률이 적다. 잘못 투자했을 경우 소개한 사람을 원망해 보았자 소용없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나다. 아, 이런 말도 너무 좋죠. 모든 투자의 책임은 나다. 개발하기 전에는 누구도 안 쳐다보는 땅이 있다. 보통 모르는 사람은 안 사게 된다. 그런 걸 흥정을 해서 싸게 산다. 속으로는 이 땅을 이렇게 꾸미고 이런 꽃을 심고 이런 장식품을 놓겠다라는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개발을 해놓으면 그 부동산의 부가가치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좋은 걸 보고 눈의 안목을 높여야 한다. 부동산을 잘 보려면 머리가 좋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돈도 있어야겠지만 생각이 앞서가야 한다. 진짜 별표. 개발하기 전에 누구도 안 쳐다보는 땅을요, 모르는 사람은 안 사지만 그런 걸 흥정해서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남들이 못 알아볼 때 산다라는 게 비법입니다. 가정주부라도 음식 장사하는 아줌마라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한다. 나는 매일 2시간씩 신문을 꼼꼼하게 읽는다. 그러면서 평소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재테크 노하우가 생기고 부자로 가는 길이 보이는 법이라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다. 지식이 없으면 부안해동하기 쉽다.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평소에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라. 내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재테크 성공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게 느껴진다. 즉 닮고 싶은 롤모델이 생기면 목표가 더욱 공고해지고 그렇다 보면 삶이 윤택해진다. 근처가 농가주택과 대단지 창고로 이루어진 곳에 나홀로 전원주택은 아무리 최고급으로 지었어도 주변 환경 때문에 제값을 받기가 어렵고 매매도 쉽지 않다. 나홀로 주택, 그러니까 도로 막 가다 보면은 생뚱맞게 집 한 채 있어요. 그런 거는 나중에 팔리지도 않고요. 매매가 어려워요. 그런데 살기도 힘들어요. 나만 있어. 도움받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이렇게 같이 모여 살아야 되고 마을회관 같은 건 하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시골에 지을 때요.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데나 나홀로 전원주택을 하시면 안 돼요. 무서워요. 살기가 일단은. 오래 못 살아요. 그런 데서는.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로 형성되는 경우는 진입로도 편하게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쾌적해 가격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전원주택 붐이 한참이다가 갑자기 아팠을 때 뭐 뇌질환이라든가 심근경색 이런 갑자기 확 그럼 빨리 병원 가야 되는 질환이 왔을 때 전원주택이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사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즘은 점점 이제 병원 근처 도시에 있는 곳으로 좀 빽하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휴게소에 가방을 놓고 온 적이 있대요. 이때 5살이던 딸에게 가방을 맡겼었어요. 그런데 이제 깜빡하고 그냥 다시 차에 타고 온 거예요. 가방을 그 자리에 놓고서 이제 출발한 거죠. 근데 다시 돌아왔는데 가방이 그대로 있었대요. 근데 이때 최양락 씨가 이렇게 말했대요. 너무 허름하고 초라한 가방이 바닥에 있으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안 가져갔네? 싸구려를 좋아하는 당신 덕을 볼 때도 있네? 하고 팽현숙 선생님을 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엄청 아끼셨어요. 부동산도 사고 장사도 했지만 가방은 막 싸구려로 하고 그랬어요. 자, 이 책을 작업하는 동안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이 책을 읽으면서 누군가가 저 사람과 나는 천지 차이니까 못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이 있었고요. 그 사람에게 금방이라도 배울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흉내를 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잘할 수가 있다 라고 용기를 부어주고 있어요. 나는 장사에서 부동산 투자까지 직접 모든 걸 해야 했기에 시행착오가 많았다. 물론 그 시간에 쌓인 경험도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재테크란 결국 발품을 팔아서 직접 배우고 익혀야 다 나의 지식으로 남고 그게 결국 돈도 벌어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에 내 꿈도 이루고 남편 기도 살려라 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팽이어 선생님의 내주재테크 한번 읽어봤고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여자분들이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